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 중국 경제가 너무 심상치 않아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최근 제 채널을 통해서 중국 경제의 실업 문제라든가 디플레이션 우려라든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전해드려 왔는데 계속 약한 고리들이 하나둘씩 터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이지만 일단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잠깐 열었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부어 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된 자료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요, 중국 실업률이 발표되니까 당연히 청년 실업률도 같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아니면 청년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실업률을 발표할 때 청년 실업률도 발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다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실업률을 보면 지난달 실업률이 5.2, 5.2였어요. 전체 청년 말고요. 전체 실업률이. 근데 이번 7월 실업률이 5.3%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도 5.2%였는데 기대치보다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 흐름인데 이미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20%를 초과해서 21.3%로 중국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실업도 지금 방금 발표됐지만 그 밖에 중국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소비 부문, 생산 부문, 투자 부문,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동반 추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적으로 중국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설명드려보면, 먼저 차이나 인더스트리얼 프로덕션, 산업 생산 부분입니다. 산업 생산도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달 산업 생산이 4.4% 증가했다면 3.7% 증가로 또 둔화되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생각해 본다면 5.6, 7.0 이렇게 쭉 올라갔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소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려지는데 산업 생산마저 위축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중국이 좀 소비 부문을 중심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리테일 세일, 그러니까 도소매 판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매 판매 자체가 특히 2차 셧다운 때 마이너스였었어요. 그 이후에 좀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작용되면서 소매 판매가 쭉 증가하는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3.1% 증가에 주춤했었는데 2.5% 증가로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매 판매도 위축되고 있다.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저축액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저축을 늘리는 거예요. 현재 소비를 줄이고 미래 소비를 위해서 저축하는 모습인 거죠. 이런 현상까지 같이 맞물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과 소비를 봤는데 투자 부문 보겠습니다. 투자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어요. 중국의 투자가 이렇게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이 신규로 설비 투자를 안 한다거나 또 정부 부문도 건설 부문 혹은 토목 부문에 대한 각종 투자를 덜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게 투자 주체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투자는 또 건설 투자와 그리고 설비 투자, 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 전체 우리 소비 부문, 투자 부문, 생산 부문, 순수출 부문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투자라고 얘기한다면 정부, 공공 부문의 투자냐, 민간, 기업의 투자냐, 이 두 가지로 통상적으로 구분합니다. 이건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나머지 구분이 있는데, 아까 공공이냐 민간이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설비 투자냐 건설 투자냐,
이 설비 투자는 쉽게 말하면 공장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 건설 투자에는 또 역시 건축이 있고 그 토목이 있습니다. 건축은 뭐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목은 댐이나 다리나 뭐 이런 여러 인프라 건설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투자의 성격인데 중국 하면 투자 아닙니까? 근데 그 투자 증가율 보세요.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이것은 더군다나 지난달 3.8%로 위기 신호를 좀 감지했었는데 3.4%로 다시 한번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소위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자료화면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99화에서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해드렸고 청년 실업 문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 디플레이션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당한 위험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고 어제 날짜로 중국은 부채 덫에 빠져 있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한국도 중국의 덫에 빠지는 거 아니냐. 중국이 소위 나락으로 꼬꾸라질 때 우리도 같이 꼬꾸라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중국 경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왜 한국 경제나 걱정하라. 왜 중국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그게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의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자 하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 의미를 되찾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네, 계속 연일 기사가 맞물리고 있죠. 예, 한국 이름으로는 벽계원, 영어 이름으로는 컨트리 가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어로는 이제 비구이 위안 이렇게 하는데 뭐든 좋습니다. 저는 그냥 컨트리 가든이 좀 가장 익숙한 제 표현이니까 뭐 CG 혹은 컨트리 가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국의 최근 5년 동안 연속 1위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가장 큰 부동산 개발 업체죠. 지난번에 헝다 사태도 있었고 완다 사태도 있었고 또 역시 이어서 중국의 초대형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이 CG의 이 디폴트 우려 상황에 놓인 겁니다. 자료를 여러 가지 다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컨트리 가든 CG 같은 경우 2건의 달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출 받으면 이자를 제때제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럼 뭐예요? 유동성 문제가 부각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디폴트 우려가 점증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이 개념 정리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이 사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을 두 가지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가 있어요.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 하면 스테이트 오운드니까 SOE라고 합니다. 이제 국영 문제에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실 문제, 부채 문제, 제가 숨겨진 부채라고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영 부동산 개발 업체 이 부채 문제와 관련된 게 LGFB예요. 어제 말씀드린 영상이 그거고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컨트리 가든 비구이 위안 사태는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영어식 표현으로는 SOE냐 POE냐 이렇게 구분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요. 어제는 LGFB 문제를 거론했다면 오늘은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 이 컨트리 가든 사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LGFB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부채가 있는데 어제 얘기해드렸던 거예요. 정부 부채에는 일단 공식 정부 부채가 있어요. 그 공식 정부 부채는
중앙정부의 부채가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가 있어요. 근데 공식 정부 부채 말고 암묵적 정부 부채가 있어요. 이게 숨겨진 부채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지금 강조하는 이 암묵적 정부 부채 중에서 숨겨진 부채 중에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바로 LGFV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LGFV를 이미 설명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가요, 은행이나 금융기관한테 암묵적으로 보증합니다. 내가 보증할 테니까 내가 만든 기구야.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혹은 지방정부 융자 기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정부가 설립하고 은행에 암묵적 보증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서 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혹은 융자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하고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다리도 건설하고 토목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회수되면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인데, 수익이 회수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었던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같이 터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본격적으로 요 국영부동산 개발업체 그 관련 또 LGFB 문제가 아니라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 이 문제를 지금부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건의 이자를 미지급하면서 컨트리 가든이, 혹은 벽개원 혹은 비구이 위안, 이제 그냥 컨트리 가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건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럼 유동성 문제가 생겼구나. 이자도 못 갚는데, 그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3년에 도래하는 약 13억 달러의 또 채권, 또 24년에 도래하는 한 23억 달러의 또 채권, 25년에는 52억 달러의 채권, 또 26년 46억 달러의 채권, 굉장히 많은 채무 만기가 2027년 이전에 이만큼의 만기가 도래돼요. 근데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이런 채권 만기가 도래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런다면 이거 정말 말 그대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 점증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말이죠, 이 30일의 어떤 유예기간 내에 이자를 상환한다.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3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내에 이자를 상환을 완료한다. 그러면 파산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컨트리 가든이 재정 현황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 주식 거래는 가능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그런데 유예기간 내 이자를 상환할 것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자 상환을 30일 내에 유예기간 동안 못한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대략 9월 한 13일 정도? 요 정도가 되면 만약에 상환하지 못하면, 그러면 정말 디폴트 우려가 더 점증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무디스가 컨트리 가든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죠. 부정적 전망을 유지했죠. 그럼 추가적인 강등도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올해 내에 23년 연내에 지급해야 될 이자만 한 2억 달러가 넘습니다. 2억 7천 달러 정도 됩니다. 9월에 9천만 달러가 있고요. 10월에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상환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자도 못 갚으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회사채 거래를 중지시켰죠. 컨트리 가든이 8월 10일 날 토요일 밤이죠. 선전 증권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그 영내 회사채 거래를 아예 중지할 것을 이제 공지를 내렸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이자 지급 일정 자체가 23년 8월, 23년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자 지급 일정이. 보시는 것처럼. 그죠? 정말 9월 달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9천만 달러 정도. 그죠? 10월 달만 해도 1억 3천만 달러 정도.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만기 도래된 이자를 못 갚은 이건 더군다나 달러채 이자인데 두 건의 이자를 못 갚은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직 앞으로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자 상환이라는 것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컨트리 가든의 채무 불이행 위기 상황을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가 왜 부실하게 됐는지 배경을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이게 어쩌면 CG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걱정, 그게 가장 큰 걱정이죠. 자,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를 보면 6월 들어 7월 들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도 다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의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2022년 말 가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미분양 주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았었죠. 7만 5천 호까지. 근데 그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만약에 해소되지 않은 채 꾸준히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이 터질 우려가 커지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부실, 부동산 PF발 이 금융부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분양되면 돈 갚을게 하고 빌린 돈, 부동산 PF 문제는 결국 분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우리나라 22년 10월 11월 그 당시 같습니다. 23년 초까지죠. 근데 중국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 신규 주택이 판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체는 비용을 들여서 부동산 개발을 했는데 그게 판매가 안 되니까 부실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리 가든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순이익이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23년 상반기뿐만 아니라 23년 하반기까지도 이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일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갚아야 될 이자는 계속 도래하고 있어요. 그죠? 이자는 도래하고 또 만기 채권은 도래하고 순이익은 마이너스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 돈 갚을 수 있는가? 소위 이게 뭐냐면요. 벌어들이는 순수익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현금 흐름 보상 비율. 이 현금 흐름 보상 비율로 보면 각 업체마다 몇 퍼센트입니까? 비구이안 같은 경우 9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낮을수록 재무 상황이 열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안양, 허징 타이프, 야쥐러, 신청. 제가 중국어 발음이 좀 약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단기 차입금 대비 현금 수입의 비율을 보여주는데 현금 수입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재무 상황이 열악한 기업들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비구이 위안만 문제가 된 지금 비구이 위안에 주목을 하잖아요. 근데 비구이 위안은 1위 업체니까 더 우리가 언론에서 주목할 만하고 실제 이자 상환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만 그 밖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실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속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섹터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 CG, 컨트리 가든의 주가가 어땠습니까? 계속 떨어졌었죠.
컨트리 가든의 주가가 홍콩 달러 기준으로 1달러가 안 되는 정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거의 그 주식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된 거죠. 이해가시죠? 1달러가 안 되니까요. 홍콩 1달러가.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종이 조각이 된 거예요. 중국 부동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중국 부동산 지수의 이 흐름과 컨트리 가든의 주가의 흐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는 당연히 부동산 지수와 같이 맞물려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실제 그러합니다. 컨트리 가든의 이 달러채 채권 가격이죠. 채권 가격도 보시면 26년 만기의 달러채 가격이나 또 30년 8월 6일 만기에 해당하는 달러채 가격이나 둘 다 가격이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뭐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릴까요? 아까 새로운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고 했어요. 그럼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어떻게 상환할까요? 다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또 다른 빚을 의존하는 거죠. 빚을 졌는데 결국 빚을 가지고 빚을 갚는 구조예요. 이건 자본주의에서 통상적인 현상입니다. 중국도 이런 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줄줄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자도 못 갚고 있고 순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경기는 더 안 좋고 당장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회사채 가격마저 이렇게 떨어져 주니까 아무리 싸게 회사채를 발행해도 컨트리 가든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시나리오가 전개될까, 이 부분입니다. 그 시나리오의 전개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국제금융센터에서도 이 부분을 조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려본다면, 역내 역외 모두 디폴트를 선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역외 채권이 있고 역내 채권이 있는데 둘 다 디폴트를 선언해요. 그러면 소위 중국 부동산 섹터 전체에 정말 광범위한 그 부동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부의 지원책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정말 이 CG 사태는 정말 큰 일인데, 이런 그 CG 컨트리 가든이 쓰러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본다, 중국과 같은 이 공산당 국가가 그것을 그냥 지켜만 본다, 그러면 중국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거든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중국 정부가 뭔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책의 그 뒷받침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중국이 부채에 덫에 놓였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중국의 실물 경제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 왜 그걸 내버려 둘까? 그거는 중국 정부도 어려운 거예요. 빚에 많이 눌려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 부채가 특히 심각한 거고, 지방정부 부채에 숨겨진 부채가 있다라고 강조한 게 그래서 겁니다. 그게 다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잠재적으로 주택을 수요해야 되겠다,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그 수요자의 매수 심리에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역외적으로는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중국식이죠.
역외 채무에 대해서만 디폴트를 선언하고 역내의 경우에는 뭐 디폴트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역내 채권은 다 상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실이 중국 내부적으로 전이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실이 전개되잖아요. 다른 사이드로 금융부실로도 연결되잖아요. 근데 역외 디폴트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그러나 뭐 역내는 그렇다.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1번 시나리오 양쪽 다 디폴트 선언하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에 뭐 정말 심각한 타격을 뭐 이렇게 가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는 것이죠. 물론 지금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유예 기간 내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예 기간을 더 갖는다든가 유예 기간 내에 어쨌든 이자를 상환을 완료하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끄는 거죠.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는 거죠. 나머지 채무. 이런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죠. 물론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이 세 번째 디폴트 미선언에 무게를 더 두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예 기간 내 이자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채무 이행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는 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국발 리만 브로더스 사태 제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궁금증, 걱정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제가 맨 앞에 보여드렸던 다른 중국 경제 관련 위험 요인들 같이 맞물려서 들여다본다면 여러분께 이 부동산 중국 부동산 발 어떤 경제 위기 가능성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한다면 중국의 실업 문제, 또 디플레이션 문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나 뭐 수출도 안 좋고요. 이런 실물 경제 자체가 매우 안 좋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동산 실물 경제가 안 좋다니 부동산 경기도 같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안 좋은 부정적 효과가 어떤 식으로 부실을 만들어요? 예, 민간 부동산 개발 업체의 부실로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방 정부의 부실 문제를 또 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실물 경제나 민간 기업들의 부실, 금융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마저 줄어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혹시 앞에 영상들 다른 영상 어제 나갔던 영상이나 이런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그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중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이러한 위험에 놓여져 있는가 보다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난 좀 기본을 공부하고 싶다. 지금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마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경제 흐름 따라하기라는 이 과정을 관심 갖고 여러분 보셔도 좋겠고요. 고정 댓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저와 함께 공부하셔도 좋겠고요. 또 책을 좀 나는 보고 싶다. 좀 쉽게 쓰여진 경제 입문서 없느냐? 그러신다면 역시 제가 얼마 전에 발간했던 15분 경제 특강 이 책을 통해서 경제 공부 마스터 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15일 광복절인데 바로 옆에 있는 중국 경제가 너무 위태위태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나 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서 강조했었던 그 디리스킹 전략 중국의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실물 경제의 연결고리 또 금융 경로의 어떤 연결고리 그런 연결고리에 우리 정부는 모니터링을 더 진중하게 해서 절대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말 아니죠. 8월 15일 광복절 휴일인데 참 웃기가 어렵네요. 어, 남은 시간은 여러분 이제 알게 되면 그 불확실성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그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키고 오후부터는 좀 웃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